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아토피는 체질과 생활 환경 모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아토피가 드러나는 양상과 증상, 치료법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령에 따른 아토피 치료와 대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잘 낫지 않는 피부질환 아토피. 발병 시기에 따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와 치료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아토피 치료와 대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한약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아토피 안심학교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아토피가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1,823곳이 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이 안심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예.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고 진단해서 또 관리에 이르기까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학교에서도 시행해주자 이런 그 프로그램인데 네. 실제로 그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아토피 환자, 즉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낫지 않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아토피의 증상들이 네. 심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아기 때 아토피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부모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가 아토피 증상을 보이면 내가 임신 때 무언가를 잘못 먹었나,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었나 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아기 때 나타나는 아토피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요? 먼저 그 유아기에 나타나는 아토피는 대부분이 태열이라든지 습진, 또 땀띠, 기저귀 발진과 같은 그런 증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염증이 나타나게 되면서 진물이나 각질을 동반하고요. 또 가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처음부터 아토피는 아니기 때문에 아토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금은 자연치유적인 관점에서 이런 증상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나치게 보습제 또는 연고나 그 국소 스테로이드제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이 유아기 때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장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소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거기에 감기와 같은 이런 외감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신경을 써준다면 이 피부 질환이 점점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네, 흔히 아이가 어릴 때 혼돈되는 게 아토피하고 태열인데요. 태열하고 아토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태열과 아토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태열이 처음부터 아토피는 아닙니다. 네.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서의 아토피 피부염은 이 낫지 않고 반복되는 피부염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래 태열은 일회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모체의 혈액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해독되지 못하고 장이나 체내에 머무르게 되면서 일정 이상의 어떤 독성 반응이라든지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태열이라고 하는데 네. 이 태열은 대부분 일회적이고 자연치유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서 오늘날의 아이들이 보이는 태열이 보다 더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환경적으로 많은 오염물질에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태열의 범위라든지 증상 또 양상 이런 것들이 보다 심할 수 있겠지만 역시 큰 차원에서 보면 태열을 태열로서 자연치유적인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자꾸 낫지 않고 반복되는 이런 악성 아토피로의 발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피부 증상이 좋지 않거나 하면 집에서는 관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친환경적인 것들을 더 쓰고 또 좋지 않은 유해 물질 같은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이게 관리가 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소아기 때의 아토피 특징이 유아기와는 다른 점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아기에 나타나는 아토피는 크게 두 가지로 역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영유아기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런 아토피가 소아기에 이르러서 나타난다면 이 소아에서 활동하게 되는 이런 영역에서 네. 나타나는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아토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라고 할 수 있고 역시 자연치유적인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유아기를 거쳐서 소아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발전해온 아토피인데요. 이미 사실 상당 부분 만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토피가 나타나는 부위도 얼굴이나 특정 국소 부위를 넘어서서 몸 전체라든지 사지의 부분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요. 점차 그 염증이라든지 또 이 악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분적으로 이 태선화 반응도 나타나 있습니다. 즉 피부 세포가 정상 세포와는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또 그러면서 이 가려움증이 심하기 때문에 학습이라든지 수면, 성장 이러한 부분에 좀 방해를 받게 되고 성격과 이 자존감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아기보다는 만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또 학습의 어떤 부담이 그렇게 과중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서 근본적인 그런 치료를 시행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성인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때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아토피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원인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가해져 오는 이런 물질들의 축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상 성인, 청소년기를 넘어선 성인에서 처음 나타나는 아토피는 좀 드물고요. 네. 대부분 그 유아기나 소아기를 거쳐서 진행되어 온 만성의 아토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증상 억제제 치료라든지 또 보습제 등의 인위적인 약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사실상 많이 악화되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태선화된 피부 조직이 국소 부위가 아닌 몸 전체에 걸쳐서 존재하게 되고 이 기본적인 그 건강 상태라든지 각종 장기의 기능들도 많이 악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성인의 아토피 환자들이 소아나 유아기보다 좀 유리한 점 중에 하나는 가려움에 대한 내성이 좀 강한 것입니다. 즉 그만큼 이제 성장해 있기 때문에 가렵다고 해서 바로 피부를 다 이렇게 상처가 날 때까지 긁게 되는 그런 아이들과는 달리 가려움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그런 근본적인 치료 과정들을 겪어서 정상적인 세포로 교체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한다면 성인의 아토피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아토피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뭔가요? 우선 이 아토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토피라고 하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피부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어떤 국소의 연고라든지 또는 보습제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에 의존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사실상 아토피는 우리 몸 전체의 어떤 면역 기능의 비건강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건강 상태인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좀 총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따라서 천연식품 위주의 어떤 식생활도 중요하겠고 또 장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환경 물질이 체내에 유입되고 또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증상 자체도 어떤 특정 약물을 사용한 이후에 조금 호전되는 것 같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부위에 나타나고 반복되는 현상이 보인다면 네. 이미 어느 정도 아토피로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치료 방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세워보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연령에 따른 아토피 치료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빠지는 머리카락 양도 부쩍 많아지죠. 탈모로 진단받은 분들은 환절기면 더 긴장하게 된다는데요. 탈모는 젊은 층에서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증상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모발 이식에 의한 탈모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 탈모인 줄 알았지만 탈모가 아닐 수도 있고 탈모가 아닌 줄 알고 방치했다가 전체 탈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모발 이식에 의한 탈모 치료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탈모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예.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빠지면 탈모인 건가요? 예, 교과서에는 100개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예. 이제 이러한 기준은 서양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동양인들은 좀 더 머리가 적고 굵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한 60개 정도 이상이 빠질 때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0개 이상 빠지면 탈모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예. 정상 범위는 뭔가요?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머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빠지는 양을 계산해 보면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머리가 빠지고 또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또 새로운 머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머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빠지고 나고 자라고 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탈모라고 이야기하는 60개 이하로 빠진다면은 그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탈모가 있을 때는 이러한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예. 보통 정상적인 모발의 주기는 3년에서 6년 정도 자라게 되는데 네. 탈모가 있을 때는 이러한 주기가 1년, 6개월, 3개월 이런 주기로 짧아지기 때문에 네. 빠지는 머리카락이 많아짐으로써 점차적으로 머리가 적게 보이게 됩니다. 네네.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요즘은 탈모 환자가 늘고 있고 또 그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문명이 발달하면서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동물성 지방은 모발에 탈모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식물성 지방은 탈모를 억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검은 꽁, 검은 깨 이런 것들을 검은색이어서 먹으면 머리가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검은 꽁이나 깨에는 식물성 지방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식물성 지방의 효과에 의해서 탈모가 조금은 억제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식습관의 변화로 요즘 탈모 환자가 늘고 있는 건가요? 예. 네. 그 탈모가 생기면 모발에 어떤 기능을 잃게 되는 건가요? 모발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기능이고 두 번째는 미용적인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모발의 생리적인 기능은 마찰 부위를 줄여주고 또한 두피에서는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머리가 빠지게 되면은 생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추위에 노출되거나 더위에 노출됐을 때 좀 더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용적인 기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미용적인 기능은 모발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서 기능이라 할 수 있고요. 모발이 풍성하면 좀 더 건강해 보이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는 반면에 탈모가 있어서
머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좀 더 강한 인상과 네.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미용적인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기능을 들 수가 있는데 모발이 많게 되면 좀 더 힘있게 보이고 본인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되는데 이러한 탈모가 되게 되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한 강한 인상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탈모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약물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는 약물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르는 약을 바르거나 또는 먹는 약을 먹기도 하고 이럼으로써 쉽게 접근을 하는데 이러한 약의 효과는 바르거나 복용할 때는 효과를 내지만 중단하게 되면 다시 탈모가 되게 됩니다. 네. 반면에 수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환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지만은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술로 인해서 이런 얻어지는 효과는 좀 더 다른 치료에 비해서 빠르고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조금 언급하셨는데 예. 그럼 약을 평생 동안 먹으면 탈모를 예방할 수는 있나요? 탈모를 약을 복용할 때는 네. 탈모 진행을 억제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보통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60%에서 70%에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한 약을 복용하여도 탈모는 서서히 진행하게 됩니다.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수술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발 이식을 하면 심은 모발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심으면 한 10년 정도 갑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채취한 부분이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모발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채취한 머리가 앞쪽에 탈모 부위로 옮겨 심어지게 되면은 이 부위에서 정상적인 머리처럼 자라게 돼서요. 네.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평생 자란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냐 네. 이렇게 의심을 갖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모발 이식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남성형 탈모에서 수술한 것은 60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이러한 시술 방법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30년 정도 되고요. 또는 제가 시술한 지는 17년 정도 되는데 네. 초기에 시술했던 사람들도 역시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술되어서 새로 난 머리는 평생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왜 속눈썹이나 눈썹은 예. 빠져도 계속 자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뒷부분의 머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정상적인 주기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모발은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눈썹에 심거나 다리에 옮겨 심어도 눈썹이나 다리의 털처럼 그런 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머리처럼 길게 자라게 됩니다. 모발 이식을 받은 후에 환자들의 반응은 되게 만족하는 편인가요? 예, 제가 볼 때 많은 환자분들이 좋아를 합니다. 예. 시술을 걱정했던 것보다도 결과에 대해서 많이 만족해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하는 편입니다. 예. 수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을 수술이라 생각하여서 통증이나 흉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발 이식은 최근에는 이러한 모발 이식이 네. 환자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 이식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은 다른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빠르고 영구적인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의한 탈모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들어보셨나요? 만 12살 이하의 어린이는 전국의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16가지의 감염병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데요. 최근 만 12살이 되는 여학생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무료 접종이 추가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 봄철에는 3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수두나 볼거리가 자주 유행하는데요. 수두 백신이나 MMR 백신을 혹시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접종을 마치는 게 좋겠죠.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예방 백신 사업, 바쁘더라도 제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